안녕하십니까. 무비썸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선이고요. 네,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 사이에 저희 또 새 팀 원이 한 명 왔었잖아요. 네. 씨. 네. 아주 달달한 그 네. 슬픔. 처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케미가 네, 네. 남다르던데요. 그렇죠. 네. 조짐이 괜찮죠. 네. 근데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홀수 회차를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고. 아이고. 오늘 영화가 참 괜찮습니다. 네. 바로 이제 뭐 칠드런 홈맨이고요. 이 영화는 사실 약간 영화 팬들 사이에서 좀 작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만들어진 건 2006년도인데 근데 재개봉이 아니고 개봉입니다. 그때 2006년에 개봉을 아예 안 했었군요. 안 했었죠. 그렇지만 이 영화가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아서 개인적으로 참 보고 싶었던 영화고 이걸 만들었던 감독이 이제 알폰소 쿠아론인데 처음 영화로 멕시코에서 만들었던 이투마마라는 작품부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개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DVD가 나왔을 때 바로 사서 봤더니 영화 너무 좋은 거죠. 대체 이게 왜 개봉을 안 했을까? 그러던 작품을 지금 10년 만에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다시 개봉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 되면. 알폰소 쿠아론이 다음에 만든 영화가 그래비티잖아요. 평론가님이 이거 해준. 네. 네네네. 그런 면에서 알폰소 쿠아론의 전작이 그렇게 굉장한 훌륭한 SF라는데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시 개봉하게 된 케이스가 아닌가. 근데 저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못 느꼈어요. 그쵸. 그냥 최근에 나온 영화 같았어요. 특히 이제 SF 영화들은 조금만 지나도 이 시각 효과 같은 게 워낙 발전을 하니까 맞아요. 낡아 보이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거의 10여 년 만에 다시 봤거든요. 더 좋더라고요. 저도 기대되죠? 2번 보고 왔는데. 네네. 두 번. 이분은 뭐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이니까 지난번에 우리들 4번 보시고. 그리고 네. 이동진 평론가님이 자꾸 뭐 이렇게 보니까 뭐를 이렇게 써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어왔어요. 멋있다. 공부하는 연예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느냐? 구독! 자, 칠드런 홈맨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의 스토리가 궁금한데 줄거리부터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Good morning. Our lead story. The world was stunned today by the death of Diego Ricardo, the youngest person on the planet. 때는 2027년. 인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으로 생명 탕생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아들을 잃은 후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태호는 I'm sorry about theatrics. 불법 이민자를 위한 저항단체 리더이자 전 부인인 줄리안에게 I need transit papers. Not for me, a girl. Need to get her to the coast past security checkpoints. 기적처럼 임신한 소녀 키를 부탁받게 되는데요. She's pregnant. 태호는 테러와 무정부 상태로 혼돈스러운 상황 속 The government will take her baby and parade a posh black English lady as the mother. 인류 최후의 임산부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피해 Hospital ship disguised as a fishing boat. They'll take us to the Human Project. 그녀와 아기를 지킬 마지막 희망 내일호에 오를 수 있을까요? Your baby is the miracle the whole world has been waiting for. We will find a way to get you to the Human Project, I promise. 그래비티로 명성을 떨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SF 걸작 칠드런 오브맨 드디어 무비썸과 함께합니다. 아니 일단 그 줄거리 스토리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다른 SF 영화들 보면은 보통 이제 외계인들이 막 침공하고 지구 막 뭐 와서 부딪히고 바이러스 막 퍼져가지고 막 좀비들 막 다니고 그랬는데 이 줄거리는 되게 현실성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는 2027년인데 보통 이런 영화를 만들면 시각적으로 하다못해 그냥 자동차를 날아다니게라도 만들죠.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 이제 청장의 아들이 약간 이렇게 손을 움직일 때 직접 키보드에 터칭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 정도지 나머지는 뭐 거의 시각적으로 이것이 미래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서 그것을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으로 슬럼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를 다룰 때 수많은 영화들이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 전설적인 영화가 블레이드 러너 같은 작품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약간 일본적인 풍경에다가 도시가 슬럼 같은데 고층 빌딩 사이로 막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든지 또는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는 뭐 시기만 2027년이지 심지어는 다루는 모든 문제나 시각적인 모든 것까지 지금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주제적인 측면이 특히 중요한 그런 작품이었다. 자, 그다음에 이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볼 때 뭐야? 왜 불임이 됐다는 거야?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렇죠. 불임의 이유 그리고 다시 그 흑인 여자분 키 씨가 임신을 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네. 사실은 1급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그런 쉬운 해답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방사능 실험을 잘못해가지고 더 이상 여자들이 임신을 못한다. 이런 설정이라면 그게 뭘 얘기해 주나요? 아, 방사능은 역시 위험해. 이런 주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불임이 왜 됐는지가 영화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심지어는 설명도 안 하고 이 영화의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습니다. 네. 네. 암울하게 느껴지진 않으셨어요? 암울하죠. 시대 배경이 아무래도 암울하고 또 계속 막 TV 화면에서는 막 네네. 계속 자살을 권유하는 듯한 약을 막 팔잖아요. 네, 콰이어터스란 이야기죠. Is there a chance it will not work for me? There have been no cases of anyone surviving who has taken the preparation. 그 스펠링을 못 읽었어요. 그냥 똑같아. Q-U-I-E-T-U-S. 무슨 뜻이에요? 그건 햄릿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수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어서 다 설명하려면 3시간이 걸려요. 근데 오늘 뭐 네. 밤샙시다 막. 찌르셨으니까 얘기를 해드린다면 햄릿의 그 유명한 투비오 나투비로 네. 시작하는 죽느냐 사느냐로 시작되는 긴 독백이 있어요. 그중에 한 문장에 이 콰이어터스란 단어가 나와요. 콰이어터스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죽음을 뜻하는 고어예요. 햄릿 자체가 단도로 죽음을 죽을 수 있는데 자살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살아있어야 하느냐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때 이 콰이어터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저는 SF라는 장르가 사실은 공포 영화 장르와 함께 가장 정치적일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현실에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미래 시제로 삼아서 거기서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 문제 같은 데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영화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얼마나 시각 디자인의 통일성이나 참신함에 있어서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초반부에 납치되잖아요. 백주대낮에 그냥 차량에 납치를 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엉망진창의 사회예요. 심지어는 2권까지 쓰여서 납치가 되는데 2권을 벗죠. 그리고 최초가 신문을 받는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안 보이도록 신문으로 전체가 다 도배가 되어 있죠. 그 신문의 글귀 하나하나를 보시면 모든 글귀를 다 만들었어요. 이 상황 속에 맞는 얘기들, 예를 들어서 시애틀에서 무슨 이슬람 사원을 미군이 점거를 하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를 하면서 유혈 사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수많은 헤드라인으로 배치를 했고 그것이 신문으로 완전히 도배된 상황에서 주인공이 있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신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27년의 현재 세상이 얼마나 참혹할 정도로 수많은 문제로 둘러싸인 건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그 한가운데 그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미적으로나 그것을 보여준 시각적인 어떤 미술적인 처리라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이거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알겠죠. 그 보면은 뭐 그런 신문 저는 몰랐는데 그런 헤드라인들도 다 만들어낸 거라고 하니까 이런 장면들이 많잖아요. 막 거리 지나다 보면 전광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어떤 이런 글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의미들이 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도 이 영화를 몇 년 전에 처음 보고 이번에 다시 보면서 그때 몰랐던 걸 안 거 많습니다. 제스퍼 집을 갈 때 그 두 여자와 테오 이 셋이 차를 타고 가잖아요. 탔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여자들이 이제 위험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주문 같은 걸 외우는데 옷만이 밤매홈. 네, 몰랐었어요. 옷만이 밤매홈이라고 외웠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진언이잖아요. 궁예의 유행어죠, 네. 궁예. 아, 그래서 네. 네,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이제 결국은 위로를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2번 보고 3번 보고는 훨씬 더 재밌는 맞아요. 사실은 그런 영화입니다. 액션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도 아 저걸 어떻게 저렇게 찍었지?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네. 안 끊고 저렇게 찍었지? 글쎄 말이에요. 정말 후루룩 찍었죠. 근데 이걸 보면 이 영화에서 굉장히 놀라운 게 롱테이크. 현대 영화에서 쇼트 하나의 길이가 최근 통계를 보면 4.7초예요. 그 얘기인즉슨 4.7초마다 화면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뭐 가장 긴 롱테이크는 거의 한 7, 8분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7, 8분 됩니다. 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네. 굉장한 롱테이크가 1시간 23분 50초부터 아 그래요? 적어왔어요? 야, 그럼 몇 분 몇 초예요? 정확히? 1시간 31분 30초 정도까지. 네. 네네. 이 롱테이크 씬, 촬영 씬이 거의 전설이 되어 있어요. 에마뉴엘 루벤스키라는 감독인데, 촬영 감독. 루벤스키 감독님. 근데 이 사람은 최근에 진기록을 세웠어요. 올해 아카데미에서 촬영 감독상을 받았는데 3년 연속 받았습니다. 올해 받았던 영화가 레버넌트로 촬영상을 받았고요. 오. 작년에 버드맨으로 받았고 그리고 2년 전에 그래비티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거죠.
되게 잘 나가네요, 이분. 촬영 감독님. 그렇죠. 오. 아카데미를 3번 받는 것도 어려운데 와. 그것을 3년 연속 받았으니까 뒤에 그 시가전 롱테이크 씬은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 사이에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것만 따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짧게 굉장히 막 돌아다닐 정도로 워낙 유명한데 저는 그 앞에 여기 나오네요. 차량 롱테이크 씬 요거. 이 장면은 뭐 2번째로 유명한 이 장면도 굉장하죠. 그러면 카메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네. 차 안에 내가 같이 타고 있는 그런 네, 네.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거를 대체 얼마나 많이 맞춰봤을까잉?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비밀이 한 2가지쯤 있는데 아 비밀이 있어요? 네네. 비밀은 뭔가 하면 차량을 특수 제작을 해서 카메라가 정말 종횡무진 움직이잖아요. 네.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그 배우의 좌석 같은 경우에 누르면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카메라가 사람이 방해가 돼서 못 들어가지만 위에 이제 특수 릴 같은 거를 이렇게 휠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정교하게. 휠에 따라서 움직일 때 예를 들면 클라이브 5원 위치에서 찍게 되면 5원을 밑으로 누르는 거예요.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서. 그럼 거긴 카메라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문도 따로 분리가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특수 제작한 그 촬영을 그것도 이제 애초에다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미리 해놔서 움직이는 거죠. 아이고. 그런 방식으로 찍어서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저는 그렇게 특수 제작한 차량인지도 모르고 그 감독님 루벤스키 감독님 네. 그분이 그 차 가운데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같이 찍은 줄 알았어요. 같이 타가지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약간 깰 수 있는데 뭔가요? 아, 이거 네. 알아도 되는 사실은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저 숲에서 공격을 받고 후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 굉장한 장면인데 저게 일단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보이는 이유가 차의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히 후진만 하는 게 아니라 후진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전진을 하게 되고 따돌리게 되면 경찰까지 나오게 되죠. 경찰을 나오는 순간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루크라는 남자가 운전하다가 치베테 레지오퍼죠. 내려서 돌아서 경찰관을 사살하는 장면까지가 하나의 쇼트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어마무시한 동선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잖아요. 다 CG예요? 뭐예요? 아, 하나의 쇼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쇼트가 6개예요. 네. 배신감이 들 수도 배신감이 있는데. 들어서 네. 심지어는 하루에 찍은 장면도 아닙니다. 근데 6장면이라고 해도 굉장하죠. 왜냐하면 6장면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한 장면당 1분 이상의 롱테이크가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봤는데 어떻게 한 장면 같아요, 이렇게? 그런 거는 영화 기술에서 너무 많아서 이제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그 시가전 같은 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말 엄한 입이 딱 벌어지는 롱테이크가 나오는데 그 장면은 5개의 쇼트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후적인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컴퓨터 그래픽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 사이를 정교하게 메운 거죠. 와. 속았나? 와. 시가전 장면 막 전쟁씬이니까 카메라에 피가 탁 튀기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피 튀긴 게 딱 닦여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해서도 심지어는 일화도 있어요. 카메라에 피가 튀면 NG입니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알폰소 쿠아론이 컷을 외쳤대요. NG니까. 근데 이 사운드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게 됐고 촬영 감독인 에마뉴엘 루베츠키가 감독을 설득했어요. 이 장면에서 피가 튀어도 상관없다. 렌즈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입도가 깨지는 게 아니다라고 감독을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그 장면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례도 있어요.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 영화의 첫 장면에서 보시면 렌즈에 그런 것들이 튀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서 더 영화의 어떤 리얼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활용을 한 케이스죠. 약간 배신감은 느꼈지만 근데 그 얘기를 그래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그게 기술적으로만 뛰어나면 그렇게까지 훌륭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왜 그러면 이런 극악무도한 롱테이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이 영화를 보시면 특히 마지막에 어떤 시가전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막 뭔가를 찾아다니면서 클라이브 오웬이 동분서주하는데 정말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적대하면서 싸우는 그런 엄청난 규모잖아요. 네. 쇼트를 나눠서 찍게 되면 액션이 보이게 되죠. 근데 쇼트를 나눠서 찍지 않고 롱테이크로 길게 찍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거대한 혼돈이 됩니다. 그 엉망진창 속에서 주인공이 어쨌든 최후의 희망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같이 찍는 거죠. 하나로 길게 찍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주제적인 핵심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훌륭한 거지 단순히 그것을 무슨 차량을 밑으로 밀고 돌아서 위에 릴을 깔고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또 하나는 이 영화에서 모든 장면을 다 들고 찍었다는 거예요. 들고 찍을 필요가 없는 장면들도 들고 찍었어요. 대표적으로 미술품들을 모아놓은 그 청장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같이 또 식당 같은 데서 밥 먹는 같이 정적인 쇼트조차도 가만 보시면 들고 찍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장면으로 해서 2가지 특성. 하나는 롱테이크로 어마무시하게 길게 찍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찍었다는 건데 들고 찍은 것도 영화 속에서 이 롱테이크랑 비슷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대한 혼돈을 어떻게 SF지만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이 영화의 미학적인 목적은 마치 2027년도에 찍은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도록 찍은 겁니다. 그런 리얼함들이 잘 느껴졌어요, 저도. 먼 미래의 다큐. 그런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또 이 액션도 저는 연출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일단 롱테이크로 워낙 잘 찍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탔는데 적들이 추격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이런 거 한 1000번쯤 봤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 같은 상황은 못 본 것 같아요.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근데 앞에 적들이 있어. 그 농장인데 보통 차를 이렇게 달리게 하면 그러다 시동이 걸리는 그 고물 자동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밀어서 내려가는데 끝까지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밀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적들은 막 쫓아오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심지어 뒤에서 밀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최후의 순간에 시동이 걸려서 가까스로 탈출하는데 저는 이렇게 자동차에서 시동이 안 걸려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밀다가 하는 이런 느린 서스펜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살 떨리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파트 1을. 별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파트 1이. 예? 이거 이렇게 하면 지금. 그래요? 재밌어가지고,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아니, 영화가 워낙 재밌어서 그래요. 변사 같으세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뭐 죽으라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고. 네. 변사체로 발견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디스토피아적이야. 글쎄, 나이가 들다면 아까. 네. 네네. 파트 2 시작됐습니다. 네, 이야기 속으로 하면 깊숙하게. 이거 파헤칩시다, 그냥 이 영화를. 네. 오늘 그냥 끝장을 봅시다. 끝장 봅시다. 일단 2부에서는 네네. 저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싶어요. 네. 일단 클라이브 오웬 얘기해 주셔야죠. 아이고, 우리 태호 주인공. 네네. 네. 예전에도 뭐 클로저 같은 영화에서 나 그때 너무 싫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래. 변태 네. 아저씨. 예. 얼마나 욕하면서 봤는지 몰라요. 변태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변태 맞아요. 적어도 그 배역으로는 욕하면서 봤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랑은 또 사뭇 다른, 사뭇 다른.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 영화를 쓴 그 시나리오 작가가 공식 크레딧에는 지금 4명인가 5명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클라이브 오웬도 시나리오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대요. 그 정도로 지적인 면모도 뛰어난 그런 배우가 아닌가.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또 줄리언 무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네네네. 근데 줄리언 무어를 보면 불안한 연기를 하는 건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그거 외에도 극 중에서 보면 저 한 분의 리더잖아요. 그럴 때 딱 맞는 배우가 아닌가. 그런 것도 정말 느껴졌어요. 그쵸? 여성 리더인데 딱 카리스마 있게 일부러 막 행동하지 안 하죠. 않는데 네. 절제되고 담백한데 저 사람은 리더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또 마이클 케인. 아, 정말 대배우죠. 그 제스퍼란 남자로 나오게 되는데 그 제스퍼는 세상으로부터 은둔했다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시사 만화가예요. 약간 히피 같았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모델이 있습니다. 존 레논이에요. 어쩐지 그쵸? 헤어스타일이. 70년대 존 레논하고 똑같은 모습이고 70년대 존 레논은 한 몇 년간 운동 기간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션이라는 아이죠. 션 레논을 이제 키우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육아휴직으로 몇 년 쉰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산 적이 있어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거든요. 그럴 때의 모습을 마이클 케인이 가져와서 그 모습을 차용해서 연기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약간 히피 같은? 감독님이 그렇게 좀 차용을 하라고 얘기를 같이 상의를 했겠죠? 그렇겠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배우들 경우에는 의외로 이런 모델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부에서 말론 브랜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신 목소리로 너무 유명한 연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모델이 있거든요. 누구요? 말론 브랜도가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마피아 보스 중에 한 명이 청문회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총격전 과정에 여기가 관통이 된 거죠. 치료를 받았는데 목이 약간 새는 소리로 총상 때문에 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증언을 하는 마피아 보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죠. 이 말론 브랜도가.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기한테 보스 역할이 왔을 때 그 목소리를 떠올렸고 그 연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우들은 사실 관찰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연기하는데 이 마이클 케인 같은 대배우는 존 레논을 생각한 거죠. 너무 괜찮았어요. 암울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약간 유일하게 유머러스함을 가지고 있는 따뜻하고. 사람. 네. 근데 이 사람은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허무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자라는 건 세상에 의미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은 다 운명에 좌우될 뿐이다 라고 믿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엄청난 중요한 그런 일들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영화에서도 저는 사실 제일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인물의 후반부 쪽에 나오는 어떤 일 맞아요. 그런 장면들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케이는 국내에서 그 연기에 관한 책이 출판된 게 있는데 연기에 관해서 나온 책 중에 손꼽는 정말 뛰어난 책이에요. 영화 연기 쪽으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여기 나오는 조연들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인물들마다 다 특징도 있고 개성도 살아있어서 뭐 키에게 또 도움을 많이 준 조모사, 예전에 조모사였던 그분. 간호조무사였던. 옷만이 밤매운 계속 외치는 그쵸. 그분. 네. 그분도 굉장히 개성 있었고 인상적이죠. 인상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영화를 보면 재밌는 게 그때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스타가 된 사람들의 과거 모습 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장군의 아들 같은 거 보면 거기 황정민 씨 나오거든요. 황정민 씨 거기 황정민 씨 데뷔작이에요. 나와요? 예, 이 영화에서 저는 이제 치웨텔 에지오포라고 그 저항군의 두 번째 리더인 루크로 나오는 남자 있죠. 이 사람이 노예 12년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주연 배우잖아요. 그 이후에 주인공은 아니지만 중요 배역으로 나오는 게 다시 한번 눈여겨보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이 영화에서? 제스퍼 아니에요? 제스퍼 아니에요. 그럼 마리카. 마리카라고 마지막에 있어요. 그 집시 여성. 루마니아계 집시 여성. 마리카랑 관련된 호반부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심지어는 막 배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리카는 루마니아어를 사용하는 동부의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해요. 근데 그림을 그려야 간신히. 그렇죠. 네. 배를 얘기하는데 벽에다가 배 그림을 그려야 될 정도인데 영화에서 가장 곡진하게 마음이 통하죠. 굉장한 감동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마리카라는 인물 캐릭터 정말 좋았어요. 네. 감동도 마리카 때문에 많이 좀 느꼈고. 그렇죠. 이름들 특이하다는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키는 스펠링으로는 K-E-E로 쓰는 것 같은데 당연히도 들는 순간 우리는 K-E-Y로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모든 이야기의 열쇠 같은 인물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준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표기법으로는 밀리엄이라고 쓴 것 같은데 미리엄이 맞고 미리엄은 누군가 하면 모세의 누나예요. 성경에서. 근데 모세의 누나가 무엇으로 유명하냐? 모세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수로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띄워보내죠. 그것을 이집트 공주가 거두어서 자기 양아들처럼 키우게 되는데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빨리 야 누나인 그 미리엄을 찔러서 네가 가서 몰래 들어가서 아이를 키워라 해서 누나인 걸 속이고 가서 자기 동생을 키워요. 그러다가 나중에 누나라는 걸 알려주게 되죠. 그게 미리엄이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딱 그거잖아요. 테오라는 태호도 이름은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태오는 뭐 시어도라는 말의 애칭으로 줄임말이 태오일 텐데 영어의 모어가 라틴어잖아요.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THEO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의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징이고 딜런도 심지어는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 아이 이름을 딜런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밥 딜런 뭔가? 밥 딜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영국에서 벌어지는 얘기잖아요. 웨일즈 신화에서 딜런은 바다의 영웅이랍니다. 딜런이란 말 자체의 뜻은 거대한 파도란 뜻이에요. 근데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너무 이 이름이 거기랑 딱 맞는 상황 속에 그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다못해 이름을 정하는 것까지 엄청나게 신경을 쓴 그런 작품. 사실은 원작하고도 관련이 있죠. 원작이 있으니까. 90년대 초반에 뭐 PD 제임스라는 그분이 여기 카메오로도 나왔어요. 저 누군지 알아요. 아시죠? 네.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그 오프닝 장면에 네, 그 이렇게, 카페 장면에 멍멍이 안고 이렇게 그 뉴스 보고 있는 인물이에요. 네. 또 발견하셨군요. 네. 그 할머니가 바로 이 원작자. 멍멍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 등장인물도 많은데 이 영화는 동물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것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극 중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이 태호를 좋아해요. 농장에 가면 거기 개 2마리가 사나운 개가 있는데 유독 당신은 잘 따르네요. 이런 대사도 나오고. 그리고 뒤에 보면 집시 여성이 개를 데리고 다니고 산초. 이런 것들이 태호가 영화 속에서 주제를 실현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인종을 다루는 방식, 계급을 다루는 방식, 혹은 세계 전체를 다루는 방식에서 이게 인간에 관한 문제만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동물에 관한 얘기들까지 커멘트하는 그런 태호의 어떤 위치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겠죠. 동물 많이 나와서 그것도 좀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제가 또 그렇습니다. 멍멍이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랑. 좋아죠. 네, 네. 네. 너무 귀엽죠? 네.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네네. 고양이가 이렇게 태호 다리 이렇게 타고 타오르잖아요. 자꾸 올라가요. 네. 되게 심각한 회의하고 있는데 그때도 좀 느꼈어요. 동물이 좋아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저는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저 죽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냥 저희 고양이 소미라고 있는데 그냥 막 얼굴이 올라와요. 고양이 키우세요? 네네. 네. 얼굴이 선한 광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영화가 다루는 어떤 무슨 사회 문제 이런 얘기들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10여 년 만에 어제 다시 보면서 놀란 것은 2006년보다 2016년의 세계에 더 잘 어울리는 영화더라고요. 일단 그 영화 속에서 이제 피쉬단이라고 나오잖아요. PC파. 영화 속에서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인 거죠. 정부는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복수주의적인 정책으로 반이민 정책을 쓰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이 영화의 균형 감각은 굉장히 놀라운 건 그렇다고 해서 피시파를 굉장히 막 훌륭한 것으로 묘사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의 대의를 충분히 설명은 해주지만 그 안에서 내분도 있고 심지어는 그 안에서도 음모도 있고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뭐 다툼도 있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영국 영화적인 특성이 있는 영화 작품이에요. 감독은 멕시코 사람이지만 촬영지도 다 영국이고 영화의 무대도 영국이고 근데 올해 영국에 브렉시트가 있었잖아요. 뭐 브렉시트 같은 것도 사실은 난민과 관련되어 있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부상하는 것도 불법 이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일자리가 없고 괴로우면 당장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일자리 뺏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내는 어떤 그런 즉각적인 목소리들이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는 너무 정확한 영화 같다는 거죠. 너무 필요한 영화 같다는. 불법 이민자 문제 말고 또 영화에서 문명의 뭐 충돌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종교전쟁 같은 상황이 유럽에서 벌어지잖아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접점에서 이 난민 문제하고도 결합이 돼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들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시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시위할 때 뭐라고 외치냐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칩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최후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말이고 이슬람 테러리스트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가장 최고의 말이 알라후 아크바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슬람 신자들로 영화 속에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정부의 군인들은 기독교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장면을 보고 성호를 긋거나 이런 걸 보면 그러네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일종의 종교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서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양쪽의 문명 간의 충돌을 다루는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저출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를 끝장을 내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출산. 정말이네요. 그냥 누가 침공하고 그러면은 네. 어떻게든 생존자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대는 이어 나가잖아요. 어떻게든 숨어서 살던가 해서. 근데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어린 막내가 그쵸. 18살인데 그 사람도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Diego Ricardo, the youngest person on the planet, was 18 years, 4 months. 인류가 없는 거니까 진짜 제일 암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보면 이 상황이 더 물론 이 영화는 저출산을 아이 많이 낳으라고 만든 영화는 아니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느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네. 빨리 내가 이 애국을 해야겠다. 나 혼자 내는 건 아니지만. 네. 자 이제 무비 속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수준들이 높으셔서 약간 어깨 으쓱? 다들 작가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 퀄리티 자체가 글쎄요. 그렇게 높은지. 네, 퀄리티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 이분이 질문하셨어요. 빨강 도깨비님이 질문하셨어요. 예전에 그 달아주셨던. 네. 굉장히 유명한 크리에이터신데 칠드런 오브 맨은 분명 훌륭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제작비를 회수하지 못할 만큼 실패했어요. 영화적, 예술적 뛰어난 완성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중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주 받는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빼어난 완성도가 흥행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천만이 넘은 영화들 중에서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영화들도 여러 편 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영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이제 거론하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근데 가장 유명한 투표가 있습니다. 영국의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영화 잡지가 있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역사상 최고 영화가 뭐냐를 전 세계 곳곳의 평론가와 감독들한테 물어봐서 집계를 해요. 근데 그거 하면 항상 1등, 2등 되는 영화가 두 편이 있는데 하나는 시민 케인, 그 유명한, 또 하나는 히치콕의 현기증이라는 영화예요. 두 작품의 공통점은 미학적으로 너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흥행은 둘 다 망했습니다. 이 얘기 딱 들으면서 두 개 다 안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못 볼 수도 있고 둘 다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한 작품이고 심지어 현기증 같은 영화는 당대에 영화 평도 안 좋았어요.
그것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사상 최고 걸작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뽑는 영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생각하셔서 그런데 다른 걸 생각해보면 너무 이런 일이 흔합니다. 미술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 그러면 아마 반 고흐? 고흐는 평생 그림을 하나밖에 못 팔았잖아요. 영화로 얘기하자면 평생 수많은 작품을 찍었는데 개봉 하나도 못하고 딱 하나 개봉했는데 한 관객 한 3,000명 든 이런 감독인 거예요. 흥행이 잘 되려면 모든 사람의 입맛에 다 맞춰야 돼요. 저기 전주에 계시는 70대 할머니도 그 영화를 보고 좋아해야 되고 저 부산에 있는 초등학생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돼요. 네. 최대 다수의 최다 쾌락을 겨냥하는 영화들이 보통 흥행이 잘 되는데 최대 다수의 최다 쾌락을 겨냥하면 당연히 개성이 없어진다든지 클리셰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흥행과 영화의 완성도는 어떻게 보면 별개다. 저보고 사실은 그런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저희가 이런 거 할 때 어떤 영화를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영화가 엄청나게 대박을 터졌다. 네. 네 영화가 틀렸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저 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영화가 완성도가 낮다고 얘기한 거지 그 영화가 흥행이 안 될 거라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전혀 별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자, 다른 그다음 질문 뭐 볼까요? 이걸 하면 어떨까요? 아니 이거는 참 와우 세상에나 내기? 내기 네네. 님이요. 이동진 평론가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 알폰소 쿠아로 감독, 기에르모 델 토르 델 토로? 감독 네. 세 분 중 어떤 감독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네, 영화 좋아하시는 분인 이거는 것 같아요. 질문보다는 약간 평론가님을 시험한 것 같은데요. 약간. 저 시험 드는 건가요? 예, 예. 네네. 이 세 분의 멕시코 보통 3인방, 삼총사라고 하고 실제로 세 사람이 굉장히 친해서 한 사람이 연출하면 다른 사람이 그 영화 제작을 맡아준다든지 이런 일들로 지금 몇 년째 계속 협업을 해서 그래서 요즘 뭐 멕시코 바람이 미국에서 그 감독들이 큰 건데 이 세 사람 다 정말 훌륭한 영화들 많이 만들어냈고 가장 성공한 건 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죠. 예를 들어서 올해 레버넌트로 뭐 그다음 작년에 버드맨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셋 중에서 제가 오히려 제일 좋아하는 건 알폰소 쿠아로. 그래비티와 칠드런 오브 맨은 정말 굉장한 영화고요. 기에르모 델 토로는 작품 편차가 커요. 그리고 좀 더 매니아틱해요. 이분은 뭐 만드셨어요? 근데 기에르모? 그 중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 파네미로라는 작품. 오 이분은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분의 파네미로를 너무 좋아하고 답변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네, 쿠아론 감독님 덕후시래요. 네. 덕후 맞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요거였나요? 지도리님이요. 네. 영화에서 태호가 지도리? 네 지도리님. 많이 듣던 태호가 신발을 벗는다든지 조격하는 장면, 여러 신발을 갈아 신는 등의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의미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혹은 뭐 종교적인 혹은 뭐 현대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이런 레퍼런스들이 워낙 많은 영화고요. 조격이라든지 뭐 발을 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슬람이나 기독교 문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도 영화 표현 중에 우리가 자주 쓰는 수거에 in one's shoes라는 표현이 있어요. If I were in your shoes라고 이제 가정법으로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네 신발을 신고 있다면 이란 뜻이 아니고 내가 너라면 이란 뜻이에요. 그럴 때 shoes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뜻하는 수거로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영혼의 로드무비거든요. 이따 3부에서 말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핵심적인 상징들이죠. 왜냐하면 그런 변화를 보여주니까. 처음에 뭔가 이렇게 싸울 때는 맨발이었다가 제스퍼 집에서는 그쵸. 쪼리를 신고 그 뒤에는 운동화를 어떻게 돼서 운동화를 신고 하는 거 와, 보면은 진짜 여러 번 봤구나. 예. 네, 이게 네. 점점 이제 이 사람이 무기력하고 막 운명에 맞서지도 않고 신념도 잃어버리고 했다가 이렇게 점점 신발이 이렇게 발을 보아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뭔가 다시 뭔가 또 다른 신념이 뭔가 생기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신발의 변화에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해주셨네요. 네. 네네. 개봉동 사시는 우리 그래요? 지도리님이. 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아세요? 접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네.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이. 이런 신발이 상징이 또 되고. 이런 질문이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묻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 단단하게 있는 질문이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개봉동 어디라고 그랬죠? 개봉동. 동네도 심지어는 영화적이야. 개봉동이야. 개봉동. 아 진짜. 이건 진짜 운명이야 운명. 와.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어디? 네.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네. 이렇게 장문의 질문들이 많아요. 결국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는 키라는 인물일 텐데요. 아이의 아버지는 실상 영화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왜 이런 설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감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질문들은 사실상 제가 지금 막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라서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지금 떠오르는 건 한 두어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영화 속에서 그 아이는 키의 아이가 아니에요. 영화의 내적인 의미로 본다면 인류의 모든 희망이 맞아요. 담겨 있는 말하자면 고유명사라기보단 보통 명사로서의 그 아이인 거예요. 굉장히 사랑한 누군가와의 사이에서 이 소녀가 낳은 아이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는 거죠. 별로 여기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도 네네. 하고 그걸 최대한 아버지를 배제시켜야 이 자체의 어떤 신화적인 속성이 살아나겠죠. 그런 면에서 아버지가 배제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사실상의 아버지는 클라이브 오원이에요. 그리고 이 테오와 이 키의 여행은 사실상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하고 아주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그 예수의 잉태는 남자 없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서 진짜 아버지는 사실상 내적으로는 테오인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은 데를 생각해 보시면 마국간에서 성경에서 낳죠. 네.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처음 임신했다고 자기 배를 보여주는 데가 외양간입니다. 네, 외양간이에요. 젖소들이 있고 뭐 소, 닭 이런 데들이 있는 데서 보여주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 성경에서의 설정을 가지고 와서 비튼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를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았습니다. 보시면서 쟤들이 오늘 말이 좀 많네 하시겠어요. 근데 네. 좋은 영화라 네. 할 말도 많네요. 자, 그럼 파트 3에서 네.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 진짜 듬뿍 파트 3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파트 3이자 네. 결말까지 다루는 오랜만에 돌고래 소리도 듣고 자, 저는 스포일러. 야, 효과까지, 페이드아웃 효과까지. 이거 녹음해서 아침에 그 모닝콜로 썼으면 좋겠어요. 저 모닝콜 원하시는 남성분이 있으면은 제가 그냥 옆에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같이 애국합시다. 네. 자, 이제 이 영화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당연히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을 비판적으로 제대로 다루고 싶어하는 영화들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과연 올바른 이야기인가를 되짚어야 되잖아요, 스스로. 네. 그런 면에서도 영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한 사람의 탄생으로 끝나잖아요. 인류에서 가장 어린 아이라서 심지어는 별명도 베이비 디에고라고 말하는 그 아이가 죽은 거죠, 18살에. 맨 마지막엔 딜런이라는 아이의 탄생. 생각해보면 둘 다 메인스트림이 아닙니다. 디에고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히스패닉일 거고요. 라틴계일 거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아이가 인류의 희망으로 오랫동안 네. 왔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후반부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는 사람이 흑인이에요. 네. 중간에 심지어 이 자장가를 부르게 되는데 아프리카 가나의 자장가래요. 그러니까 설정상으로는 가나에서 불법 이민한 여자예요. 그런 아이가 아이를 낳는데 그게 인류의 희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설정들이 계급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끼어있는 영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영화 이제 저는 이제 아이러니한 그 유머도 굉장히 재밌게 잘 쓰는 영화 같은데 청장한테 찾아가잖아요. 네. 찾아가는데 거기 보니까 다비드상도 있고 밥을 먹는데 뒤에 게르니카가 있어요. 근데 게르니카는 말하자면 독일군이 스페인의 한 마을을 폭격한 것에 대해서 피카소가 그린 어떻게 보면 저항의 그림인데 그것을 그 맥락으로 두고 두 사람이 식사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데다가 더 재밌는 것은 중간에 아니 100년 후면은 인류가 모두 사라질 텐데 왜냐하면 더 이상 아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이런 미술품을 모으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미래는 맨 마지막에 오는 배 이름이에요. 투마로우라는 배죠. 미래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사람들이 영화 속에서 대립이 되어 있죠. 근데 이쪽으로부터 이쪽으로 옮아가는 얘기거든요, 테오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영화가 주는 정서적인 감동 같은 게 있죠. 근데 그런 아이러니해서 재밌는 것들도 많아요. 더 찾으려면은 많이 알아야지 더 재밌는 것도 많이 영화마다 알겠네요. 만들어지는 화법이 다를 텐데 이 영화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들을 포함하고 그러게요. 그런 옹대한 어떤 미학적이거나 주제적인 비전을 갖고 만든 영화라서 알면 할수록 더 재밌는 건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또 피에타 같은 것도 그래요. 세계 각국에서 다
다 구했는데 피에타는 못 구했네? 이렇게 미술 얘기를 하죠. 분이죠, 그렇죠. 미켈란젤로의 굉장히 유명한 비탄에 빠져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이렇게 있는 유명한 그 조각상이죠. 많이 보셨겠죠? 피에타는 못 구했어요. 근데 영화에 보면 맨 뒤에 피에타가 2번이나 나오죠. 하나는 아예 작심을 하고 영화 속에서 그대로 연출을 했는데 그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 한 아들이 죽어가는데 엄마가 그것을 무릎에 누인 상태에서 비통하기에 막 알아보러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에서 유고슬라비아 같은 데서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신문 같은 걸 통해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의 어머니와 죽은 아들 속에서 엄마가 통곡하는 것을 재현한 겁니다. 그런 피에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피에타는 뭔가 하면 바로 그 아이를 낳아서 안고 있는 키. 그 자체가 피에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돈과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도 피에타를 구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피에타는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역시 영화가 또 앞뒤가 대조되면서 감동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계속 가게 되지만 중간에 사람을 계속 바꿔 탑니다. 제일 먼저 그 여행의 시작에서는 줄리언 무어가 있었죠. 줄리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루크가 있죠. 그 다음에 가다가 시드가 있죠. 그 다음 마지막엔 집시 여인까지 가게 되는데 아니 중간에 제스퍼 왜 뺐어요? 제스퍼가 있죠. 제스퍼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간에 한번 제스퍼랑 농담을 하죠. 왜 더 이상 모든 인류가 불임이 돼서 출산을 못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글쎄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면서 근데 황새고기 맛있네요 이런 농담을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까르르 웃고 끝나는데 이 농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농담이에요. 저 그 유머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못 웃었어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글쎄 뭐 나는 근데 삼신할머니랑 노는 게 재밌어. 뭐 이런 식의 농담이겠죠. 그러니까 삼신할머니를 우리는 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에서는 아이를 황새가 물어다 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황새고기는 맛있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뜻은 그 사람이 황새고기를 먹어서 아이가 출산이 없는 거거든요. 민간적인 신앙에 따르면 불임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 얘기는 태호는 황새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실어 나르는 거죠, 같이. 근데 이 황새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고기가 맛있으니까. 피시파도 그렇고 이쪽에 정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 태호를 잡으려고 난리를 치죠. 그 상황에서 잡혀서 고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여행을 함께하는 인도자, 황새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영화는 SF지만 로드무비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네요. 영혼의 로드무비라고 하셨죠? 네,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거의 어떤 구도의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인물의 변화인데 지금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이 사람은 적극적인 원래 행동파였어요. 그래서 줄리안을 20년 전에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이유도 시위 현장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날 정도로 그랬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전 세계로 휩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이든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념이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건 다 우연이고 운명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무기력하고 일종의 니힐리스트가 된 거죠. 허무주의자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자신의 옛날 전처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게 되고 사실은 돈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그런 무기력과 그 허무주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숭고하게 이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영혼의 로드무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태호가 진짜 돈 때문에 이거 시작한 걸까요? 꼭 돈 때문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돈 때문과 또 아내랑 관련이 있겠죠. 아내 줄리안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줄리안이 자기를 믿어주는 듯한 그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태호가 바뀌는 것 같기도 한데 양쪽 모두 있겠죠. 왜냐면은 왜 돈이 또 아닌 것 같냐면은 태호 집 한 번 딱 나오는데 뷰 런던에서 그 정도 뷰에 살면은 이 있는 거예요 태호는. 더군다나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에서 네. 돈도 필요한 게 영화에서 보면 또 경연장을 가죠. 이 사람이 돈을 또 그렇게 쓰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냉소적이고 운명주의적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치 있는 일에 본인이 투신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출산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어떻게 찍었나 싶으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요. 저 어머니랑 또 이번에 같이 봤는데. 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칠드런 오맨을 보시는 어머니라니. 네, 근데요. 어머니가 계속 그 여자 진짜 그 애 난 거야, 지선아. 하면서 아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진짜 난 거야 진짜야 진짜 애기 출산한 거야 남자가 진짜 애 받은 거야 그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출산을 하신 어머니도 그렇게
속을 만큼 그거 진짜 아니죠? 일단 어머니께서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에요. 네, 그거 아니래요, 엄마. 네. 근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영화를 위해서 타이밍 맞춰서 출산할 수는 없죠, 배우가. 그죠, 네, 네. 어떻게 찍었느냐? 그 배우의 하반신은 실제 그 배우의 하반신이 아닙니다. 모형을 썼어요. 아기를 받는 장면에서 아기 모형을 만들었어요. 소품으로. 그 다음에 카메라가 돌다가 그걸 보여주는 순간 밑에서 소품부가 아이를 미는 거죠. 그 다음부터 그 아기가 막 울면서 하는 장면은 전부 다 CG입니다. 이런 걸 알면 사실 좀 깨는데, 근데 어쨌건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게 남자가 아이를 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딜런 출산을 겪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남자는 육아나 출산에 굉장히 깊숙이 참여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깨끗이 손을 씻고 옆에 있는 그 술 같은 걸로 자기 손도 소독도 하고, 그 상황에서 아이를 봤는데 심지어는 호흡법까지 가르쳐줘요.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출산을 받게 되고, 맨 마지막에 또 아기가 너무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림을 안 시켜서 그런다. 높은 상태로 앉고 등을 토닥여서 트림을 시켜줘서 속을 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엄마가 아 그런가 보다 해서 아이를 트림을 시켜주면서 자장가를 부르게 되죠.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남자가 감싸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들도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이는, 그 아기 안고 그 건물에서 막 나올 때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이미 뭐 상당하더라고요. 그 뭐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사실 아기를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상징으로 쓰는 영화가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영화들 속에서도 그것을 이렇게까지 감동적으로 클리셰 없이 만들어내는 영화는 정말 드물다. 사실 다른 영화들 보면은 아우 이 저출산 시대에 애국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데 이거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다니까요.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그 몇 가지 설정 중에 하나는 일단 처음에 그 피 문제인데, 여자가 피를 보더니 자기가 흘린 피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피 어떡하냐고 하는 순간 그건 이제 피가 아니고 내 피다 라고 말하면서 총상 입은 걸 보여주게 되는데, 비슷한 일이 앞에 있었어요. 줄리안 무어가 흘린 피를 뒤집어 썼죠. 네. 그 안에 그 어떻게 보면 희생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자기가 흘린 피로 상대를 적셔주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간 어떤 감동적인 상징 같은 거고요. 그렇게 대물림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동도 있었죠. 그렇죠. 네. 굉장한 감동이 있죠. 힘들게 막 역경을 그렇습니다. 다 헤치고 나중에 다 미래호를 타잖아. 탄 거죠. 미래호를 만나잖아요.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미래호를. 사실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마지막을 새드 엔딩으로 볼 수도 있고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힌트가 있어요. 그 마지막 장면이 딱 끝나고 칠드런 오맨이라는 제목이 팍 뜨죠. 네. 맨 마지막에. 네네. 그리고 나서 소리만 네. 나오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막 신나서 노는 가운데 경쾌한 음악이 나오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그 말인 즉슨 감동은 해피엔드로 본다는 얘기죠. 아, 저도 그거 좋았는데 평소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크레딧 올라가는데 애들 계속 막 들으면 소음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워낙 우리는 아이 울음소리가 희망의 네. 영화이고 워낙 그 2시간 동안에 뭐가 있었으니까 네네. 마지막 그 애들 막 노는 소리는 좋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목도 처음에 딱 칠드런 오맨이 뜨는 영화랑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마지막 제목이 칠드런 오맨이 딱 뜨면 인류의 아이들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제목 자체가 그 제목이 딱 뜨는 순간에 굉장한 감동이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영화 참 세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태호가 총격전하는 거 보셨어요? 태호요? 아니요. 태호 총 안 쏴요. 태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총을 쥐지도 않아요. 한 번도 총을 응사도 안 해요. 그 폐허 속에서 막 돌아다닐 때 보면 곳곳이 다 총이에요. 그 속에서 피해 다니면서 아기를 찾는 데만 집중하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메시지를 만들어내면서 주제를 실어내는 그런 방식이 얼마나 섬세하면서도 뛰어난가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제 제 얘기는 다 했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명대사를 또 모비썸 명대사 코너인데. 근데 참 이거 어려웠어요. 뭐였냐면요. 네네. 폐교 장면 나오잖아요. 폐교. 아이들이 막 뛰놀아야 되는 폐교인데 고라니 같은 애가 막 이렇게 퉁퉁퉁 지나다니고 학교가 그렇게 된 것도 약간 좀 마음이 아팠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하고 그 미리엄하고 하는 대사 중에 미리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놀이터에 소음이 사라지고 절망이 시작됐어요. As the sound of the playgrounds faded, the despair set in. 그런 아이들 떠드는 소리를 정말 나는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공공장소에서 아기 울면 빨리 안 달래고 뭐 하는 거 약간 좀 투덜투덜 됐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그게 소음이 아니구나. 지금 말씀하신 폐교 장면이 또 시각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밖에 그네에 앉아서 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근데 그 장면에 폭동이나 난동 속에서 유리창이 깨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갈라진 깨져 있는 틈 사이로 그 아이를 딱 잡아서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 영화 속에서 이 지독한 절망 속에서 남아있는 가녀린 희망을 보여주는 방식일 텐데 그런 또 시각적인 처리도 굉장히 멋있는. 아, 그럼 이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네네. 칭찬 일색이었던 칠드런 오브 맨의 별점을 이제 네.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실드런 오브 맨의 별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야! 이 영화는 그 정도로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은 1년에 별점 5개를 제가 한 적게는 2편, 많으면 한 4편 정도 매기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참 풍성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럼 당연히 열을 올라가겠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그냥 붙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무비썸 탑10. 또 오랜만에 정말 실드런 오브 맨으로 순위가 바뀌어서 신선한 또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10년 만에 개봉하면 가셔서 관람하세요. 네, 이 정도 영화는 진짜 봐주셔야 됩니다. 네. 자,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